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 도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6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굉장히 이른 나이에 남편을 만난 지 2달 만에 결혼을 했죠. 비록 어린 아이가 둘이 딸려있는 재혼 조건이었지만 아이를 낳다가 목숨을 잃은 그 사연이 제 마음을 흔들었었습니다. 다른 여자라면 질색할 법도 했지만 저는 아니었어요. 저와 정식으로 만나기도 전부터 자신의 아이들에 관한 사랑을 가감없이 드러내는 모습이 너무 좋았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가 첫째인데 정말 귀엽지 않아요? 이해는 둘째, 아이 사진은 둘 사진인데 형필 잡았어요. 두 녀석다요. 와, 정말 귀엽네요. 그리고 정말 너무 어린 애들이고요. 혼자서 키우신 건가요? 그게 아니라도 많이 힘들었을 텐데. 저도 어린 동생들을 돌봐서 알고는 있어요. 조금이지만. 2년 정도는 저 혼자 어떻게든 해봤어요. 남의 손에 맡기는 것도 싫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저도 외동 아들이라 의지할 곳이 없어요. 당장 일을 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애들이 너무 어려서. 그렇군요. 혹시 사진 더 있어요? 그럼요. 늘 지니고 다니는 사진은 더 귀여워요. 여기. 아이들 이야기에 눈을 반짝이는 그 사람이 귀엽다고 느껴졌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8살이나 많았지만 참 따뜻한 사람 같았거든요. 무엇보다 그런 모습은 저희 부모님과는 정반대라는 점에서 끌렸죠. 제게는 남편에 비해 넘치는 가족이 있었지만 실상은 달랐어요. 제 학창시절은 늘 가난과의 전쟁이었습니다. 당장의 시험보다는 쌀독에 쌀이 떨어지는 게 무서웠을 정도였어요. 네가 올해 몇 살이지? 14살이요. 일주일 전에도 물어보셨는데 아직도 당장에 힘들어 죽겠는데 나이랑 공부시킨다고 허리가 피네. 죄송해요. 넌 맞이야. 맞이는 살림이 천이고 얘네 같았으면 진즉에 팔아버렸지. 여자가 공부는 무슨 공부야. 무조건 돈 벌러 가고 그래야지. 시끄럽고 술이나 사오라고 해. 막걸리. 돈은요? 외상. 이제 우리 둘 다 오지 말라고 하니까 네가 사정을 좀 해봐. 저한테도 안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부탁을 하든 뭐라도 내서 받아오라고. 나가. 안타깝게도 저의 부모님은 자식을 돈벌이 도구쯤으로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긋지긋한 가난에 시달리면서도 자식들을 줄줄이 낳고 제대로 돌보지도 않는 그런 인간들이었어요. 그들에게 있어 자식들은 외상을 시켜 수를 받아오는 존재, 화가 나면 때려도 되는 존재, 함부로 대해도 절대로 거역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렇게 대하지도 못했을 테니까요. 중학교를 겨우 졸업해서 바로 공장으로 들어가서 가난한 집안에 돈을 보내면서도 전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고작 이게 다야. 이걸 누구 코에 붙여. 식구가 몇인데. 제 차비는 빼고 줬어요. 올해 버스라도 타고 다니려고. 네 동생들 다 굶어 죽는데. 너 정말 속이 편하다. 편해. 나도 너처럼 살면 좋겠다. 아주 누굴 닮았는지 집밖에 모르지. 엄마도 오죽하면 이래. 그게 최대로 드린 거예요. 공장은 너무 멀기도 하고. 넌 어리잖아. 젊잖아. 운동 그런 거 한다고 생각해. 뭐든 못해. 엄마. 이게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엄마. 그래, 내가 네 엄마다. 다른 집 자식들은 엄마한테 간도 쓸게도 내준다는데 넌 딱 보니 이기적이고 계산적이야. 어쩌면 이래. 아이고, 당신은 좀 가만히 있어. 애한테 매번 징징거리긴 하고 아주 시끄러워 죽겠어. 딸, 우리 마지. 아빠가 너 믿어. 네, 딸, 어디서 목돈 좀 마련해 올 수 있어? 빌리든가 뭐 어떤 식으로든. 제가요? 그럼 우리 막내한테 시킬까? 금방 줄 거야. 그러니까 용통 좀 해봐.
아빠가 끝내주는 사업 계획이 있어서 그래. 아이고 잠깐이면 금방 잡는다고. 없어요. 알아보지도 않고 지금 없다고 말했어. 너 난 무시해. 그 같은 명품 만다고 지금 애비를 무시하는 거야. 에, 오냐. 좋다. 너 머리 커서 이제 안 맞을 줄 알았지? 자, 잘못했어요. 때리지 마세요. 그럼 빌려와. 뭐 술수를 써서든 빌려와. 그들에게는 당연한 거였고 저 역시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고 컸어요. 그러다가 결혼을 시키는 것도 돈이 든다는 소리에 혹했는지 저를 술자리에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40대 50대 그 상대가 누구든 상관이 없었어요. 상대 집이 재력이 조금 있고 지금만 안정적이면 누구든 저를 안 쳤죠. 무엇보다 최대한 어릴 때 제 값을 받으려면 결혼을 시켜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몇 번 나간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만난 게 앞서 설명한 남편이었고 저희는 맞선을 보고 2달 후에 바로 결혼을 했죠. 제 결혼 후에도 돈돈거리는 부모님께 몇 번씩 남편 몰래 돈을 주었습니다. 최대한 아끼고 아껴서 마련한 생활비를 매달 넣어주었네요. 그건 꼭 부모님의 것이 아니라 제 동생, 그 아랫동생, 그보다 더 어린 동생의 몫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것은 밑이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다름이 없었어요. 아무리 채워도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악순환의 연속이었습니다. 애초에 그들은 가난을 이겨내려는 의지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고리를 끊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교묘했거든요. 이게 전부야. 사위가 이것만 줬어, 꼴랑. 엄마, 그 사람은 내가 친정에 돈 보내는 거 몰라요. 왜 몰라? 알아야지. 멀쩡한 내 딸, 남의 자식까지 키워주는데. 엄마, 다음에는 내가 일을 좀 하든가 해서 줄 테니까요. 제발 이번은. 딸은 충늙은이를 사위로 받아줬더니 이게 나 몰라라 해. 네 가치가 얼만데. 자녀에다가 어리고 그런데 꼴랑이 이걸 줘? 엄마, 진짜 없어서 그래. 애들만 둘을 키우는데 돈이 안 들겠어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걔들한테 그렇게 정 주고 돈 쓰고 그러지 마라. 어차피 친자식 아니면 나중에 너 늙어서 절대로 안 모시고 산다. 빗줄이 왜 무서운 건데? 당기는 게 다르다고. 잘해봐야 소용없어. 그러니 그런 거에 돈 최대한 아껴. 덜 입히고 덜 먹이고 그러면 된다. 바보 같은 게 천지분간도 못하고 네 가족은 우리야. 그놈이 아니라. 몰라요. 어쨌든 이달에는 더 못 들어요. 실은 셋째가 많이 아파서 그래. 셋째가요? 어디가요? 어디가 아픈 건데요? 지 동생이라면 몰라. 열도 펄펄 나는데 이 돈으로 병원을 가. 가서 돈 없어서 돌아와야 하는데. 그러니까 나도 이러는 거야. 알어? 나라고 시집간 딸한테 손 버리고 싶겠어? 쟤만 하면 일 터지고 쟤만 하면 저 인간이 또 일도 안 나가고 그러는데 난들 좋겠냐고. 어머니에게 저런 존재는 돈을 주는 날에는 내 딸이고 돈을 주지 않으면 망할 년이었죠. 기껏 시집을 보내놨더니 부모가 굶어 죽어도 모른 척할 거라며 제게 악을 쓰셨던 부모님의 말에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알고 보니 동생이 아픈 것도 새빨간 거짓말이었더군요. 그저 돈을 요구하기 위해 자식들이 아프단 말을 서슴없이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한두 번은 독한 마음을 먹고 돈을 주지 않으면 어김없이 그 화살은 남편에게 향했고 서슴없이 나의 부모 되는 사람들은 사위에게 돈을 요구했죠. 저는 가난이 부끄럽진 않았지만 부모란 존재 자체는 부끄러웠고 수치스러웠어요. 결국에는 보다 못한 남편이 제지했습니다. 남편이 그러더군요. 때론 부모가 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부모가 된다고. 아무리 기다려도 그들이 부모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제가 그전부터 한 푼씩 모았던 돈을 모두 털어 부모님께 드렸고 그 길로 완전히 인연을 끊고 말았어요. 동생들에게는 미안했지만 부모님께는 독하다 모질다 소리를 들어도 상관없었습니다.
그 사람들만 생각하면 꽉 막힌 것 같은 숨통이 트이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 후에서야 모든 것이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제게 아이들이 있다는 것을 말이죠. 부모의 사랑을 받아본 적 없던 저는 덜컥 겁이 났어요. 제대로 키워내지 못할까봐 겁이 났죠. 혹여나 아이가 다칠까 애꿎은 저의 손톱만 바짝 깎아댔고 제대로 안고 일어나지 못해서 바닥을 기어다녔죠. 그 아이 둘 다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 아니라 더 무서웠어요. 하지만 꾸물거리던 첫째 아들이 제게 엄마라고 입을 열었을 때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해도 제 안에 사랑이 없는 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저는 그 아이들의 제 자신보다 소중하게 돼 있습니다. 그저 마음이 이끌었기에 따로 노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어요. 깨닫고 보니 그저 그렇게 되었죠. 이렇게 사랑을 주다가는 모두 다 바닥나 버릴까봐 겁이 날 정도였습니다. 책임감 있는 남편과 귀여운 아이들, 그렇게 저도 드디어 행복과 안정을 찾아갔어요. 어딘가에 수속되어 있다는 수속감과 저도 모르게 입 밖으로 단성이 나올 정도로 행복함을 느끼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부모를 버린 모진 패자의 여자라 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아니면 원래부터 제게 주어진 행복이 다 떨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결혼하고 2년을 채 채우지 못한 어느 날 남편이 출근길에 죽었거든요. 흔한 교통사고도 아니었고 큰 사건이 일어난 것도 아니었죠. 그저 너무나 허무하게도 빙판길에 미끄러진 게 그 원인이 되었습니다. 병원으로 옮기기도 전에 숨이 끊어져 있는 상황이었고 제가 마주한 건 너무나 차갑게 식은 남편의 죽음이었죠. 지금도 눈을 감으면 그때의 낯선 온도가 느껴질 정도로 생생했네요. 저는 몇 번이나 실신했고 그러다가 깨어나 울었습니다. 이렇게 울다가는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할 정도로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렇게 다정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제게 늘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부지런하고 착실하게 자신의 자식과 저를 위해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술을 아무리 많이 마셔도 다음 날이면 일찍 일어나던 그런 사람이었죠. 몸살에 열이 펄펄 끓어도 회사에 나가겠다는 남편은 제가 본 어떤 남자보다 존경스럽고 멋졌네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잃어버린 거였습니다. 저는 완전한 혼자가 되었고 너무나 막막했어요. 거짓말 같은 세상에 덜렁 혼자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어린 두 아들을 키워내야 했고 저는 여자가 아니라 어머니로 강해져야 했죠. 남편이 모아놨던 돈과 퇴직금은 아이들을 위해 단 한 푼도 쓰지 않으리라 다짐했어요. 다행히 작긴 해도 남편이 마련한 저희 집에 있었고 앞으로의 생활비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2달이 넘게 일자리를 찾아 나섰어요. 하지만 어린아이 둘을 데리고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시작했던 게 주방 뒤에서 야채를 손질하고 설거지를 하는 거였습니다. 사장님의 배려로 일은 하게 되었지만 불판이 있고 위험한 도구가 있는 그곳은 아이들이 있기에는 많이 위험했어요. 그래서 작은 애는 등에 업고 적당한 크기의 박스를 구해서 아내 첫째를 도와두곤 했습니다. 하루 18시간을 일을 했고 손은 통통 불어서 매번 피가 났죠. 지금 생각해도 구역질이 나올 정도로 힘이 든 생활의 연속이었네요. 다시 돌아가라고 해도 절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과거였어요. 아마 제 부모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으면 못했을 거예요. 누군가 억지로 시켜도 그렇게는 살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희한하게 두 아이를 위해서 저는 해냈어요. 그렇다고 제가 착한 사람이라는 뜻은 아니었죠. 저를 낳아준 부모에게도 돈을 주면서 늘 느끼는 기분이었던 저였습니다. 헌데 아이들은 달랐어요. 제게 뭔가를 원하지 않았기에 더 주고 싶었고 행복해하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불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이들은 저의 사랑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났죠. 그들을 회상하면 행복한 고생이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둘 다 공부를 잘했거든요. 그래서 풍족하게는 못해줘도 아이들 학원을 하나씩 보내줬고
늘 저를 실망시키는 법이 없었습니다. 아니 애초에 공부를 잘하지 못했어도 그 아이들에게 바라는 것 하나가 없었어요. 예전부터 늘 나의 부모님이 이야기하신 너도 자식 키워보면 알 거다라는 말은 오히려 키워보니 확실히 잘못되었다는 걸 알게 됐죠. 저는 그 사람들과 달랐어요. 뭔가를 바라지도 원하지도 않았고 그저 존재 자체만으로도 감사하고 고마웠습니다. 제 인생 전부를 다 합쳐도 절대로 후회하지 않은 게 있다면 바로 자식들을 포기하지 않고 키운 거였어요. 만약에 아이들이 없었다면 저라는 존재는 없었을 겁니다. 그 아이들이 저를 살게 해준 원동력이었고 생명줄이었거든요. 시간은 더 흘러 그 나이가 대학에 들어갈 쯤에 저는 작은 가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장사도 잘 되어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도 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바로 그 무렵 저는 둘째 동생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장사하는 가게의 손님으로 말이에요. 혹시 언니 맞아? 너 둘째야? 그래?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나 너네 죽은 줄 알았어. 그날 가게 문을 닫고 저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동생은 안도감에 울고 저는 미안함에 울었어요. 언니 그렇게 사라지고 부모님이 언니 수소문하고 다녔었어. 동사무 쓰고 어디고 다 찾아가서 낑판을 치고 난리가 났었지. 미안해. 미안하다. 정말 면목이 없어. 아니 잘했어. 만약 언니 계속 있었어도 달라지는 거 없었고 어차피 그 인간들 정신 못 차려. 언니라도 잘 살면 됐어. 난 오히려 부모님이 찾는 게 더 무서웠어. 정말 잘했어. 진짜. 넌 어떻게 지내? 결혼은 했어 안 했어? 난 엄마 빼자 닮아서 남편복도 없었어. 게을러 터진 인간이었어. 우리 아빠만큼은 아니어도 한 달도 채우지 못하고 일 그만두고 놀고 그래서 2년 좀 더 살다가 이혼했고 하루 얼마 전에 재혼을 하긴 했어. 그럼 재혼한 그 사람은 어떤데? 잘 모르겠어. 술을 좀 많이 먹긴 해도 일은 하니까 다 거기서 거기지. 그러는 언니는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거 맞아. 형부는 사고로 죽었어. 결혼하고 2년부 채웠지. 뭐? 그런 일이 있었으면 말을 하지. 맞다. 2년이면 내가 돕지 못하겠다. 부모님은 재산 내놔라 난리 났고. 잘했어. 잘 이겨냈어. 근데 내 기억에는 형부 애들이 있지 않았어? 우리 아들 둘. 지금 첫째는 대학생이고 둘째는 고등학생. 언니 자식도 아닌데 키웠다는 거야?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고. 근데 좀 징그럽다. 나한테 조카가 있는데 벌써 성인이라니. 그 애들 덕에 내가 살았지. 아니면 말라 죽었을 거야. 참, 우리 언니 자식들 너무 부럽네. 나도 그런 엄마들 있었으면. 언니, 다른 동생들 기억나? 그 뒤에도 한 명 더 태어났었는데. 막내가 우리 작은 아들이랑 같은 나이였지 아마. 근데 또 지긋지긋하네. 썰도 떨어지는 그 집 구석에서 애만 주렁주렁. 애만 낳으면 가난이 사라질 것처럼 굴었지. 내가 두 번째였어. 언니가 없으니까 날 괴롭히더라고. 돈 내놔라 뭐 해달라면서 나한테 뭐 맡겨놓은 사람처럼 구는 거 정말 웃기고 여겨. 근데 내가 언니랑 같아. 어림도 없지. 난 돈 모아서 바로 가출. 잘했네. 그럼 다른 애들은 셋째는 내가 집 나올 때 보고 걔가 중학교 졸업하고 같이 살았었어. 나야 원래 꼴통이었고 그래서 내가 걔는 제대로 챙겼어. 그래도 셋째는 공부는 잘했잖아. 맞다. 언니도 공부 잘했었지? 어릴 때나 그런 거고. 그럼 부모님은 소식 알아? 아버지 돌아가셨어. 나 고등학교 올라갈 때. 그 뒤에 내가 가출했지. 엄마가 술만 먹으면 그렇게 언니 욕을 하고 형부 욕을 했었는데. 그럼 엄마는 살아계셔? 그건 몰라. 알고 싶지도 않고. 엄마란 인간은 넷째랑 다섯째 고아원에 맡기고 도망쳤어. 그때 셋째가 막 중학생 되었을 때인데 말이야. 아마 살아계실걸. 그런 사람은 이상하게 오래 살아.
잠깐, 뭐? 동생들이 구하원에 보내줬다고? 미쳤지? 그래서 나도 걔도 있으신 걸라. 어렸으니까. 셋째는 연락하고 있고, 셋째는 그래도 대학까지 졸업했어. 은행에서 일하고 있어. 결혼은 안 했고. 결혼을 안 해? 이제 결혼해도 늦었는데 왜 결혼을 안 했어? 가족 자체를 만들기 싫다더라. 하기엔 나도 이렇게 질리는데 나도 결혼은 했어도 아이는 낳을 생각 없어. 그러기도 싫고 부모한테 배운 게 뭐가 있어? 가족이 핏줄이 아니라 돈줄인 그런 양반들이 돼서 자라서 다들 뭔가가 어긋나게 된 것 같아. 뒤늦게 들은 소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얼굴의 차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어렸던 넷째 남동생과 얼굴을 아예 모르는 다섯째 여동생이 고아원에 버려졌다는 이야기에 저는 얼마간 밤잠을 이루지 못했죠. 결국에 전화로 소식을 들어보니 두 아이 다 입양을 갔다고 합니다.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아니라고 해야 할지 뭔가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더구나 그때 당시 동생들 나이가 제 아들들과 비슷한 나이들일 테니 더욱 마음에 걸렸죠. 한참 고민한 끝에 동생을 데리고 그 고아원을 방문했어요. 답답한 마음에 사진이라도 보고 싶고 주소라도 알고 싶어서 걸음했는데 원장님께서 오히려 혼란을 줄 가능성이 크다면서 더 이상의 정보를 주진 않으시려고 하셨습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걸음을 돌리려다가 얼결에 일순을 거들게 되었네요. 마침 아이들의 목욕 봉사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해본 일이었는데 이상하게 제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신기하게 우리 애들 어릴대로 돌아간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고아원 방문이 시작되었습니다. 나중에는 둘째와 셋째도 그랬고요. 언니, 내가 애들이 진짜 싫어한다고 생각했거든. 왜 나 어릴 때 언니랑 둘이서 애들 기저귀 갈고 밥 먹이고 다 했잖아. 진짜 끔찍이 싫었는데 막상 애들 돌보니까 의외로 잘 맞는 것 같아. 진짜. 난 지금도 싫어. 대체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고 너무 갑자기 움직이고 갑자기 오고 정신없어서 싫어. 그러셔? 근데 왜 이렇게 꾸준히 나와? 싫으면 주말에 쉬시지. 애들이 아니라 그냥 큰언니 보고 싶어서 온 거거든. 아이고, 그러면서 제일 열심히 애들 씻기고 입히고 너 의외로 결혼하면 제일 살지도 몰라. 지금도 안 늦었다. 얼른 결혼해서 네 아이 가지고 그렇게 살아라 제발. 결혼이 후회된다는 둥 끔찍하다는 둥 회들 수리 다 하더니 그거야 일단 한 번 정도는 할만하다 이 말이지. 그래, 애들도 너 다르고 좋아하잖아. 싫어. 그냥 나 같아서 잘해주는 거야. 짜증나서 애들 눈치 보는 거 보여? 남들과 저랬다고 화나게. 아이들은 아이들답게 그렇게 자라야 돼. 떼쓰고 울고. 하긴 근데 우리 집은 그런 애들이 없긴 하다. 없다고? 있었어. 엄마랑 아빠 매번 떼쓰고 울고 징징거리고 자식들이 해야 할 걸 본인들이 싹 다 하셨지. 기가 차긴 해. 그런 거 보면 언니나 동생이나 참 잘 컸어. 못된 건 안 닮고. 무슨 너희들은 몰라도 난 아니야. 난 부모님 닮긴 했어. 대체 어디가 애들 씻기고 먹이고 돈까지 털어주는 사람은 우리 중에 언니가 유일한데 우리 부모님이 그랬을 것 같아. 그래, 함부로 닮았단 말 하지도 마라. 소름 끼치니까. 감히 제 주제에 봉사활동이나 좋은 마음이 있어서 간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입에 풀칠할 정도로 팔고 어느 정도 나눌 수 있어서 간 거였어요. 어쩌면 제가 동생들에게 해줘야 했던 일들에 대한 죄책감을 들고 싶어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셋째 동생 벨처럼 그 아이들이 전부 저 같아서 그런 걸지도 모르겠네요. 적어도 저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주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유를 꼽자면 정확히 하나만 할 수는 없지만 무엇보다 그곳에 가는 게 좋았고 편했던 건 확실하네요. 그렇게 수년을 고아원을 오가면서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저를 이모 하면서 따르는 아이들도 있었고 아직 어린 아이들은 엄마 따르기도 했어요. 어떤 아이는 운 좋게 입양을 갔고 또 어떤 아이는 오래오래 남아 있었습니다. 놀라운 건 셋째가 그 사이에 결혼하고
결국 그곳에서 입양을 했다는 거였어요. 저도 일찍이 그러고 싶었고 마음 가는 아이가 있었지만 쉽게 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제가 마음에 둔 애들은 어린 시절부터 보아왔던 아이들이었기에 입양하기에는 늦은 감이 있었죠. 또 제 아이들이 친아들이 아니었기에 혹시나 애들에게 또 한 번 상처를 줄까봐 두려웠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못해도 최선을 다해서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아이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알고 있던 두 아들 역시 저를 지지해줬고요. 동생들 모두가 그걸 알고 제게 자식 농사 하나는 기깔나게 잘했다고 칭찬해 주었을 정도였습니다. 정말이지 제 아들들 모두가 너무 바르게 잘 컸어요. 엄마, 나 결혼하면 우리 셋이고 같이 살아요. 알았죠? 여자는 있고 있으면 소개나 해주지. 그리고 그냥 너희들끼리 살아. 누가 시어머니를 모셔? 그냥 따로따로. 요즘은 다 그렇게 살아. 에이, 그건 케바케지. 케바케? 그게 뭐야? 먹는 거야?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사람마다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엄마는 이 첫째 아들만 믿어요. 내가 효도 한번 제대로 해볼 테니까. 형, 엄마는 나랑 더 잘 맞거든.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랑 살 거야. 형은 출장도 샀잖아. 난 공무원이라서 엄마 더 잘 모실 여건이 된다고. 매번 집 비우고 그러면서 어디로 엄마를 데려가려고. 상황이 안 좋아. 그래도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잖아. 이 박봉 공무원 주제에. 와, 공무원 최박 통부시에 나도 후보 오르면 장난 아니거든. 오르고 나서 이야기해라. 너의 4달 월급, 내 1달 월급보다 작다. 엄마, 형한테 뭐라고 좀 해. 자꾸 난 무시해. 아이들은 어느새 자라서 좋은 직장에 다니면서 저를 챙겨주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둘 다 제게 분에 넘치는 효도를 해주었어요. 첫째는 대학 때 창업인가를 지원받아서 일찍이 회사를 세웠고 그때 생긴 첫 수입으로 고급 안마 의자를 사줬습니다. 그리고 둘째가 졸업하기도 전에 공무원 시험에 붙으면서 함께 유럽 여행도 갔네요. 정말 자식들은 저를 위해서 뭐든 해주려 했습니다. 물론 좀 심하긴 했죠. 제가 혼자 나가는 것도 무서운지 시간만 나면 저를 줄줄 따라다녔어요. 마치 어린 시절 불안한 마음에 박스 안에 넣어놨던 것처럼 말입니다. 늘 어린아이처럼 보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를 챙기더라고요. 그러다가 첫째가 결혼할 사람이라며 제 앞에 데리고 와서 인사를 시켰습니다. 한눈에 봐도 예쁘고 참한 여자였어요. 그리고 아들이라면 더없이 좋은 남편, 아빠가 되어줄 거라고 생각했죠. 저는 둘의 결혼에 진심으로 축하해줬어요. 그냥 차 있으면 그뿐이라는 생각도 들고 시원섭섭한 마음도 있었죠. 그런데 결혼 후에 며느리가 홀로 저를 찾아왔어요. 혹시 싸웠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표정이 좋지 않아서 불안해졌습니다. 그런데 막상 꺼낸 이야기는 그게 아니더군요. 어머님, 아직 가게도 하시고 또 솔직히 좀 젊으신 편이잖아요. 저희 어머니보다 나이도 어리시고 그런데 꼭 같이 사셔야겠어요. 대체 그게 무슨 소리니? 같이 살다니. 남편이 그러던데요. 어머님 모시자고요. 저도 그러고 싶죠. 그런데 저희 아이는 관좀 되면 그때 모셨으면 하거든요. 나는 저 남편 효자인 거 알고 결혼했고 정말 다 좋아요. 어머님 저희대로 싫은 거 아니고요. 아버님 제사도 저를 맡기고 시집살이 그런 것도 일절 안 하고 저 어머님 너무 좋아요. 근데 그 시기를 좀 뒤로 두치자는 거예요, 저는. 이해하세요? 난 일단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 난 혼자 살 거다. 그러니까. 이럴 줄 알았어. 우리 어머님은 그런 분이잖아요. 생활력도 강하고 아들한테 의지하고 막 그런 분 아니죠? 그럼 제 남편 좀 설득해 주세요. 결혼하고 그 문제로 자꾸 싸우고 그래요, 저희. 어머님, 저 좀 제발 살려주세요. 네? 괜히 저 때문에 신혼의 문제라도 생길까봐 저는 제 아들을 겨우 설득했습니다. 끝까지 고집을 부려서 결국 들어가긴 하되
장사를 할 때까지는 못 끌겠다고 못을 박았고요. 그의 이야기로는 애초에 결혼 전에 어머니를 모신다는 조건을 걸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내의 태도가 바뀌니 그걸로 자잘한 말다툼을 했다더군요. 아들의 말을 들어보니 며느리가 저를 모시는 것 자체를 싫어한다는 것 정도는 알아차렸습니다. 저도 눈치가 있고 또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싶어 할까 하는 생각이 이해도 되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넘겼죠. 그런데 그렇게 한번 넘어가니 며느리는 점점 더 저를 만만하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저 시집 온 거 맞아요? 알아듣게 설명해라. 알아듣게. 왜 결혼했는데 아직도 남편 월급으로 어머님이 관리해요. 심지어 도련님도 그러신다면서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마마보이들도 아니고 다 큰 성인이 돈 관리를 못해. 아무래도 나도 그걸 말하긴 했는데 말이다. 그네가 저 정말 자존심 상해요. 남편이 저를 못 미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얼마나 아끼고 절약하는데요. 그리고 저 임신했어요. 아시죠? 이런 스트레스 하나하나가 어머님 손자한테 안 좋은 영향 줘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문제 더 없게 어머님 손에서 잘라주세요. 핑계라면 핑계일지도 모르겠네요. 저도 초반에 결혼한 아들이 제게 다달이 돈을 보내는 걸 맞긴 했습니다. 하지만 월급을 관리하는 건 아니었어요. 애초에 사업을 하는 아들이 월급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저 제게 일정한 금액을 매달 보내주는 정도였죠. 저는 그걸 받아 차곡차곡 모으고 있었는데 며느리는 제가 월급을 전부 가져간다고 한 거였어요. 하지만 제가 아무리 그걸 설명해도 이해해주지 않았고 결국 저는 그간 모았던 통장의 돈을 며느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때서야 아들이 저를 생각하는 만큼 며느리가 저를 싫어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 외에는 저는 어떤 일도 며느리에게 시킨 적이 없었고 전화를 바라지도 않았으며 찾아가는 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최대한 둘의 행복을 바라면서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그럼에도 며느리는 저를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제 첫 손주를 낳고도 제게 바라는 건 산후조리원비와 출산 축하 선물 그것뿐이었네요. 이따금 손주를 보고 싶어도 사진 한 장 달라는 소리도 못했습니다. 한번 이야기했다가 아이가 난리를 쳤거든요. 아주 가끔 며느리가 손주를 데리고 오는 날엔 아이를 맡기고 놀러 나가는 날 그게 전부였습니다. 답답할 때도 많았어요. 저라고 뭐 계속 속이 좋아하겠습니까? 며느리들이 시어머니에게 착한 며느리가 되고 싶은 것처럼 저 역시 며느리에게 좋은 시어머니가 되고 싶었을 뿐이었죠.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좁혀지지 않는 고리감은 어쩔 수가 없었네요. 그렇게 속이 시끄러울 때 저는 고아원에 방문했고 어느덧 고아원을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는 아이들과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제가 입양까지 고려했던 딸아이도 있었어요. 입양을 고려할 정도라면 굉장히 착하고 영리하고 착할 거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 아이는 꼭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착한 쪽보다는 모든 쪽에 가까웠고 동안 표정에 무뚝뚝한 성격이었어요.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그 모습은 저를 많이 닮아 있었죠. 그래서 더 정이 가고 좋았습니다. 그 아이를 처음 봤던 날부터 제가 만약에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다면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했거든요. 아줌마는 할 일이 그렇게 없어요? 딸 밥 사주려고 왔지. 오늘 한 번만 봐줘. 응. 또 그러네. 늙은 딸이 아닙니다만 설마 다 대학 등록금 해줬다고 이러는 거예요? 금방 갚을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친한 척 좀 안 갚아도 돼. 그냥 예쁘게만 자라. 이미 다 자랐고 저 서민이에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세요. 친부모도 버린 저한테 뭐하러 돈을 줘요. 그렇게 사람 믿고 그러면 언젠가 크게 사기당할 거요. 뭘 믿고 그래? 넌 부모가 버렸고 난 부모를 버렸고 닮아서 그래. 닮아서. 설마 아줌마 또 무슨 일 있죠? 며느리가 또 난리쳐요. 아니야. 이제 안 그래. 아니긴 뭘 아니야. 그러니까 적당히 해요. 아줌마가 되게 좋은 시어머니 같죠?
며느리들이 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아예 관심을 끊고 남처럼 지내요. 그런 시어머니가 인기거든. 알았어. 내가 더 열심히 할게. 아니,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요. 뭔가 하는 걸 더 싫어하니까. 누가 봐도 다정하지 않고 거친 말투였지만 저는 그랬습니다. 그 아이와 함께 있으면 든든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한쪽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로지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로 한다는 건 제게 하는 조언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저는 늘 같은 그 아이에게서 엄마 같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저를 몰아치고 혼을 그 안에는 분명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죠 노은이 정말 이상하게 보이긴 하는데 표정이나 말투에는 분명히 걱정이 담겨 있었죠. 저는 그렇게 그 아이의 조언처럼 정말 남처럼 지냈습니다. 그게 아들의 행복을 위한 길이라면 저도 알 수가 없었고요. 아들은 제게 계속 용돈을 보내주는 줄 알고 있는 듯 했지만 저 혼자 식당 일을 해서도 충분히 생활할 여력도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 휴가는 제법 있었는지 며느리는 그 이후로 저를 찾아와다 줘보는 걸 하지도 않았고요. 그저 일주일에 2번, 많으면 4번 정도 아이를 맡기러 오는 게 전부였죠. 그러다가 작은 아들이 결혼을 한다고 인사를 드리러 왔더군요. 참하고 싹싹하고 애교가 많은 아가씨였습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겁이 나면서도 반대할 이유는 없어서 흔쾌히 허락했고요. 그런데 그 아이는 제게 정말 잘했습니다. 일부러 찾아와서 말동무도 해주고 함께 여행을 가자고 하기도 하고요. 제 생일엔 미역국에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주기도 했죠. 그런데 결혼 후 딱 반년이 지나니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정확히 첫째 며느리처럼 제게 따지거나 쏘면서 말을 하더군요. 이쯤 되니 제가 문제인가 싶기도 했습니다. 하나라면 그러려니 하지만 둘이라면 이건 분명히 제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더군요. 혹시나 은연 중에 시집살이를 시키거나 부담을 준 게 있는지 몇 번이나 과거를 더듬었습니다. 산후조리 비용을 달라고 할 때까지 몰랐던데 출산 후에 명품을 사주는 걸 몰랐던데 둘이 여행 가는데 눈치 없이 끼어든 일 때문일까 머릿속이 정말 복잡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답답한 마음에 늘 객관적인 딸아이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제 행동에 문제가 있으면 꼭 정확히 말을 좀 해달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아이들 안방에 숨기고 뒤이어 며느리들도 불렀습니다. 마침 그때가 제 생일이었기에 한자리에 모이기도 쉬웠고요. 이런저런 형식적인 축하를 하고 저도 감사를 표했습니다. 아들 둘 다 직장을 가야 할 평일이라 저녁에 따로 보기로 했고요. 식사를 끝마친 저는 며느리들에게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혹시 말이다. 내가 뭔가 더 불편하게 한 게 있니? 네? 편하게 말을 하면 내가 고쳐보려고 노력할까 한다.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요. 우리 아이 둘 보실 때 좀 잘해주세요. 요즘이랑 예전이랑은 다르잖아요. 저희 남편 키울 때야 이것저것 아무거나 먹이고 입혔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요. 유모차도 명품이 있잖아요. 간식도 아무거나 그냥 주시고. 유기농 모르세요? 네? 아, 알겠어. 그리고 또 이것도 잘 못하면서 뭘도 바라세요. 귀한 손주 얼굴 만지기 전에 손도 좀 씻으시고요. 아, 옷도 좀 갈아입으세요. 음식 냄새 나는데. 전 물어볼 게 있는데요. 형님은 산후조리원 끊어주셨다고 들었어요. 저도 그래 주실 건지.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저희 남편 월급 뻔한 거. 저희 사님에도 빠듯하거든요. 이제까지 저희 남편이 월급도 다 주셨다고 들었는데 그건 결혼하면서 나도 안 받았다. 이제 그런 일은 없어. 아는데요. 그전까진 받으셨잖아요. 저도 돌려주세요. 형님만 돌려줬다고 들었는데 맞죠? 저도 제가 관리하고 싶어요. 어머님은 돈 잘 버시고 가게도 장사 잘 되잖아요. 그니까 알았다. 그럼아. 내가 잘 모아놨으니까 걱정 말거라. 역시 우리 시어머니는 진짜 최고예요.
노후 준비도 되어 있으시고 며느리들한테 이렇게 열린 분이라니 저 정말 시집 잘 온 것 같아요. 그래, 고맙구나. 그 순간 안방문이 열리는 동시에 딸아이가 용수철처럼 튕겨 나왔어요. 이것들이 어디서 시어머니한테 죽으려고. 그리고는 제 며느리 2명의 머리채를 잡아서 안방으로 질질 끌고 들어갔습니다. 놀란 며느리 둘이 소리를 꽥 질렀고 저는 팔짝을 하듯 뒤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제가 일어나기도 전에 안방문이 덜컥 잠기고 말았죠. 저는 놀라서 흔들고 하지 말라고 소리를 쳤지만 안에서는 비명소리와 악을 쓰는 소리만 가득했어요. 겨우 저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열쇠를 찾아서 방문을 열었습니다. 정말로 가관이었어요. 며느리들의 코에서는 피가 나고 있었고 양쪽 얼굴은 벌겋게 부풀어 있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어르고 달래도 며느리들은 딸아이에게 고소를 하겠다며 악을 쓰고 나갔어요. 저는 그게 무서워서 얼른 사과라도 하러 가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딸아이는 단호했어요. 내가 아줌마 자식은 아닌데 그거 들으시고 며느리잖아요. 그런데 감히 그따위로 말을 하고 난 절대 사과 안 해요. 안 해보태 이럴 게 없으니까. 나 고소하면 또 때릴 거야. 나 속상하게 왜 그래. 이러다가 너만 손해봐 이거 사. 진지게 말했어야지. 아줌마가 말한 거랑 며느리 상태가 다르잖아요. 그냥 부위만 좀 많고 솔직한 사람인 줄 알았지. 저건 그냥 쓰레기라고. 저걸 참고 있었어요. 아줌마 바보야. 멍청이야. 도대체 왜 그랬어. 애들만 행복하면 되지. 내가 바라는 건 그거야. 불나만 되기 싫고. 그럼 이유만 안 하면 되는 거죠? 내가 딱 그렇게 만들어줄게요. 딸아이가 그렇게 화가 난 건 처음 봤습니다. 워낙 남일에는 관심도 없었기에 어떤 때는 서운했는데 막상 관심을 가지자 무섭기까지 했어요. 그 아이는 제 아들들과 일전에 몇 번 본 적이 있었고 이내 연락을 해서 모두를 불러보았습니다. 심각한 분위기를 감지한 아들들이 제게 물었지만 저는 별거 아니라고만 말을 했어요. 그런데 딸아이가 휴대폰에 있던 녹음 기록을 그대로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감추려고 했지만 그때는 이미 아들들이 저를 제지했죠. 결국 낮에 있었던 일 모두를 아들들이 다 듣게 되었죠. 엄마, 이거 진짜야? 설마 그래서 나랑 안 살겠다고 그랬어? 이 사람이 엄마한테 이런 식으로 굴었어? 결혼 후 내내 몇 년간? 아니야. 그게 아니고. 엄마, 숨긴다고 해서 그게 숨겨져? 말을 했어야지. 이런다고 행복해? 감출 걸 감춰야지. 이런 취급받으려고 나 키웠어? 그런 거냐고. 난 누가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 둘만 잘 살면 되는 거야. 엄마. 설마 우리들 다 친아들 아니라서 그래. 그래서 우리 떼어놓고 싶은 거였어? 그게 맞으면 말을 해봐. 아니야, 내가 너희 엄마고 누가 뭐라고 해도 너흰 내 아들들이야. 그럼 말했어야지. 형이나 나나 우린 미래에도 엄마가 있는데 엄마한테는 우리가 왜 미래에 없는 거야. 애초에 엄마가 없으면 우리 둘 다 행복하지 않아. 왜 그걸 몰라. 엄마는 왜 그러는데. 동생 말이 맞아. 엄마는 꼭 우리 결혼시키고 다뤄내려는 것 같아. 그게 아니야. 나는 아줌마는 오빠들 때문에 살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결혼하면 남처럼 살라는 거 내가 시켰어요. 다른 이유는 없었어요. 이런 상태인 줄은 더더욱 몰랐고요. 그냥 저는 아들 자랑을 하러 하기에 혹여 눈치 없이 굴까봐 죄송합니다. 제가 끼었으면 안 될 부분이었는데 죄송해요.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아니에요. 아줌마, 제가 몰랐어요. 그냥 어디 가서 욕먹지 말라고. 그때 그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린 시절에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아이의 눈물을 보니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런데 울음 끝에 던진 말은 당황스러웠어요. 이런 취급 당하는 줄 알았으면 좀 더 빨리 해줬어야 했는데 아들들은 그제야 자신의 아내들이 딸아이에게 맞은 걸 알게 되었죠.
그리고 고소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집으로 달려갔어요. 이 일로 두 부부 다 심각한 싸움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알게 된 사실이 있었는데 둘째 며느리에게 첫째가 조언을 해줬다더군요. 주장의 시어머니를 잡아야 홀어머니를 보시지 않게 된다고 말이죠. 둘째 며느리가 제 아들과 싸우면서 그랬는지 모든 걸 다 실토했다고 해요. 그리고 오래전에 계획해두었던 가족여행에서도 저를 빼고 가려고 둘이 몰래 계획도 짰다고 합니다. 능력도 있고 성격 좋은 저의 아들들과 결혼할 때는 무조건 다 맞춰주려고 시어머니를 보시겠다고 말을 하긴 했는데 막상 친자가 될까봐 그게 무서웠나 보더군요. 특히나 제가 아들이라면 껌밥 주고 자신들이 못되게 말을 해도 절대로 전달을 안 하는 것도 이용했답니다. 아들 일이라면 무조건 고개를 숙이고 보는 저는 이용하고 누구보다 효심이 넘치는 아들들을 제어하기 위해 제게 그렇게 못되게 군 거였다고 해요. 그러니 제가 아무리 잘해도 좋은 시어머니가 되어도 소용이 없었던 겁니다. 마음이 정말 좋지 않았어요. 자신 공사 하나는 기가 막히게 지은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효심 때문에 며느리들이 합심해서 저를 싫어할 줄은 몰랐죠. 그 사건이 있은 뒤 며느리 둘은 저희 집에 와서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제게 이혼당할지도 모른다면서 제발 설득을 해달라고 했죠. 나라이에게 맞은 상처에 퉁퉁 부은 눈을 보니 마음이 좋진 않았네요. 화도 나고 생각 같아서는 둘 다 골도보기 싫었지만 아이들이 저 때문에 이혼을 하는 건 원하진 않았습니다. 애초에 저를 빼면 결혼 생활에서도 큰 문제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큰 아이는 절대 뜻을 굽히지 않고 이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며느리는 제 앞에서 울고 아이도 울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이런 일이 있으면 그때는 말리지 않겠다고 아이를 봐서 그냥 넘어가자고 아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고민하더니 큰 아이와 작은 아이가 와서 방법을 하나 제시했어요. 엄마, 앞으로 내 월급, 내 수익 전부는 엄마 통장으로 넣을 거야. 왜 또 그래? 아내한테 살림도 안 맡기고 그러는 거 아니야. 여자만 시집가, 남자도 장가가는 거야. 새 가정을 꾸리는 일이고 거기에 시어머니가 끼면 잘 되는 일도 안 되게 되어 있어. 안 돼. 이거 오래 고민하고 내린 결론이야. 그래, 형 말 하나 틀린 게 없어. 들어봐. 앞으로 일체 생활비용돈 모두를 엄마한테 직접 타게 할 거야. 적어도 한 달에 2번은 엄마를 직접 보게 할 거고, 그리고 앞으로는 분물이고 뭐고 명의가 필요하면 돈이 더 들어도 엄마 명의로 할 거야. 뭐? 우리 안 사람도 그렇게 하기로 했어. 아니면 진짜 이혼할 거고. 그건 하나도 도움이 안 돼. 엄마, 난 사람 안 믿어. 엄마 외에는. 근데 이런 짓을 한 여자랑 더 살아. 이대로 그냥 넘어가면 엄마한테 또 안 그럴 거란 보장 있어. 그리고 엄마는 이전처럼 숨기만 할 거고 진심으로 엄마를 생각하지 못하는 거 이해해. 근데 적어도 예의는 갖춰야지. 안 사람 허영심 많은 여자야. 이 방법이 지글이고. 그리고 엄마한테 애 맡기는 것도 못하게 해야지. 뭐? 그럼 어디에 맡겨?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해요. 저는 주말에 한 번, 평일에 한 번 올 거고요. 아이 데리고 그 사람 없이 올게요. 그리고 제사도 지내고요. 아버지. 우리도 좋겠지만 우리가 명절에 음식하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는 해야 된다고 안 사람도 말하더라고요. 배가 불렀지. 설이며 추석이며 친정 보내주는 시어머니가 이 세상에 어딨어? 괜히 일 들리고 그러지 마라. 응, 애들 힘들어. 이게 최선이라서 그래요. 엄마로 좀 강하게 나가세요. 엄마 아들들은 엄마가 우선이고 우리가 엄마 백이라니까요. 정말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 아들들도 그렇고 딸아이도 저를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 끝에 좋은 시어머니가 되는 건 포기했어요. 독하게 마음을 품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저 불어 보여도 혼자서 아이들을 키운 여자예요. 밑바닥에서 바닥을 기면서 아들 둘을 대학에 보냈고 제 힘으로 가게 상가 건물도 올렸죠. 그렇게 살면서 착했다면 지금에 이르지도 못했을 겁니다.
욕도 잘하고 독하고 보지매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러고 싶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내가 잘하는 만큼 내 아들들에게 잘하겠지 하는 마음으로 견딘 거고요. 하지만 모두가 같은 마음일 수는 없기에 저는 나를 잡아 며느리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 앞에 제 전 재산을 증명하는 문서를 꺼내 보여줬어요. 거기에는 이제껏 따로 모아왔던 아들들의 월급 통장도 다시 돌아와 있었죠. 그때 집값이 한참 폭등했던 때라서 눈이 돌아가는 게 보였습니다. 너희 중에 가장 나한테 잘한 며느리에게 물려줄 거다. 아들들도 동의를 했어. 아마 고소는 못할 거야. 영원히. 또 내가 죽으면 자연스럽게 아들들한테 돌아가겠지 하는 그런 생각은 버리는 게 좋을 거다. 물려줄 자식이 없다면 너희들도 알지. 내가 고아원 후원하는 거. 거기에 모두 다 기부해버리고 갈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혹시 몰라서 분기마다 유언장 공증도 계속해서 다시 받을 생각이고. 어머님, 그래도 이건 그의 재산이잖아요. 그럼 이거 두루 가져갈 거니 그때처럼. 아니, 그건 아니고요. 너희 사는 집도 둘째네 천세자금도 아들들 돈은 한 푼도 안 들어갔어. 이 통장의 돈보다 그게 더 클 텐데 그럼 당장에 바꿔도 난 아쉬우가 없다. 어머님, 저는 그런 말 안 했어요. 앞으로 내가 전화하면 째깍째깍 오고 손주 사진도 보내달라고 하면 보내. 하지만 아이 맡기고 그런 건 못 봐준다. 나도 이러기 싫었는데 이건 모두 너희가 자초한 거야. 그러니까 날 너무 원망하지 마라. 둘 다 알겠니? 제가 이렇게까지 마음에 먹은 건 설득도 조언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깨닫게 되었거든요. 아들들이 행복하길 바란다면 제가 불행해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었죠. 행복을 바라면서 견디고 버티고 했던 모든 일들이 아이들에게 상처가 된 것 같아요. 혹시나 저 같은 입장에 처한 분들이 있다면 꼭 이야기해주고 싶었습니다. 행복해지길 바라는 상대가 원하는 건 어쩌면 당신의 행복일지도 모른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많이 늦었지만 조만간 성인 입양으로 딸아이가 호적상 가족이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도 지지해줬고 그렇게 싫다던 딸아이가 저를 지키겠다고 허락도 받았네요.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며느리한테 부시는 당하지 않고 그렇게 잘 살 테니 응원해주세요.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이렇게 좋은 시어머니를 역으로 이용한 며느리들이 참 못됐네요. 잘해줄 때 말 잘 들었어야 했는데 말이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호랑이 시어머니가 되신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가정의 평안이 함께하길 바랄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